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8일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필리핀과 일본은 양국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일본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에서 각각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동병상련의 두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일본은 이 상호접근협정으로 그간 참관국 자격으로 동참했던 미국 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인 발리카탄 등의 정식 참가국으로 참여가 가능해졌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야 하는 필리핀으로서는 자위대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협정으로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자위대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일본 자위대 창설 70년입니다. 그런데 축하는커녕 자위대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사 강국을 꿈꾸는 일본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는데요. 대체 일본 자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가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 영해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즈스키는 당일 저장성 연안에서 약 20위 안쪽 해역인 중국 영해에 접근해 중국 함정으로부터 거듭해서 퇴거 권고를 받았지만 속도를 올려 중국 영해에 진입해 약 20분간 항해한 뒤 영해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요. 스즈스키는 공해상에서 중국 군사훈련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야오닝함을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자위대 함정이 중국 영해를 항해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주변에서 중국군의 실탄 사격이 예고돼 있었는데요. 일본이 최근 이렇게 열이 받은 이유는 중국의 센카쿠 열도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선박을 반복적으로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다수의 선박을 동원해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 등으로 공격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일본과 필리핀은 각각 자위대와 군 병력을 상대국 영토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접근 협정에 서명하며 관계를 준동맹급으로 격상했습니다. AFP 통신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도중 필리핀을 침공하고 점령한 지 70여 년 만에 두 나라가 중국의 해상활동 견제를 위해 뭉쳤다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필리핀이 상호 파병에 기르련 바로 다음 날 중국은 즉시 일본을 무시했습니다. 중국은 바로 다음 날 곧바로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해경은 일본 어선들이 중국 영해에 불법 진입해 경고 퇴거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이 치료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라 누가 어디를 침범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일본 필리핀의 협정에 대해 지역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두 나라의 협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외국과 협정을 맺고 군사대국의 길을 가려고 해도 일본의 뜻대로 되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군사대국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군대, 즉 일본 자위대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위대는 지금 외부의 적이 공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붕괴 중입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비밀 취급을 맡겨온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해 일본 열도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미 해상자위대에 잠수함 등을 납품한 방위산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해 대원들에게 금품과 음식대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 이번에는 중요한 기밀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맡겨왔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불법 행위가 해상자위대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소속 함정 60척 가운데 최소 10여 척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은 사전 적성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방위 외교와 관련된 기밀정보인 특정비밀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성평가에서는 범죄 이력, 채무, 정신질환은 물론 음주경향까지 조사합니다. 하지만 해상자위대 일부 함정에서는 적성평가를 받지 않은 대원이 특정 비밀을 다루는 임무를 지속해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상자위대는 2022년 당시 호위함 이나즈마 함장이 자격이 없는 대원을 특정 비밀 취급 직무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지난 4월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다른 호위함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아사히는 무자격자 기밀 취급이 10년 가까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걸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해상막 료장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방위상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기아라 방위상은 전날 방위산업체 가와사키중공업의 해상자위대 부정접대 문제와 관련해 특별방위 감찰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가와사키중공업은 지난해까지 무려 6년간 가공의 하청업체와 거래가 있었다고 속이는 방식을 통해 비자금 10억엔을 조성했고, 이 돈으로 상품권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해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가와사키중공업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제조하고 있는데요. 가와사키중공업은 약 20년 전부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자금 중 일부가 잠수함 승조원을 포함한 많은 자위대 대원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는 일본 자위대 창설 70년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이나 갑질 등 이딴 추문을 인해 자위대의 인기는 급락하고 있으며 지원자는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일본 방위성 전문가들은 자위대 개혁 보고서에서 이렇게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위대가 아무리 첨단 장비를 조달해도 운용인력 없이는 국방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자위대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위대가 모집이 되지 않는다면 모병제인 일본은 지원 병력 없이는 제대로 군을 운용할 수 없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위대는 1954년 자위대법에 따라 창설돼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축하는커녕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몰린 것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일본은 지금 해양과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역할을 키워나가고 싶지만 사람이 부족해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올해 말까지 육군, 해군, 공군자위대를 중앙에서 지휘할 24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작전사령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중국의 남하에 대비해 사단으로 최근 격상됐습니다. 이외 지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해상수송부대 창설과 항공자위대 우주작전단의 위성작전, 사이버방위대 강화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대응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파견과 자국방위,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려면 적정 수준의 인력 동원이 꼭 필요하지만 일은 벌려놨는데 정작 대원들이 모집이 안 되다니, 이렇게 되면 기지 축소 등 재배치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위대 내에서 잊을만하면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 전직 여성 자위대 장교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히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방위성이 24만여 명의 자위대 대원 모두에게 군내 성희롱 갑질에 대해 특별 사찰을 실시할 정도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는데, 충격적이게도 3개월간 조사에서 피해가 신고된 1325건 중 96%인 1273건의 사건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육상자위대원이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계급이 강등된 장교는 제9사단 부사단장이었는데요. 그는 소속 부대 부하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내뱉는 등 다양한 갑질을 저질러 부하 직원 5명이 정신질환으로 휴직할 정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젊은 대원이 총격 사건에 연루되거나 방위산업체에서 향응접대, 부자격자의 비밀 취급 등 자위대의 기강해이 문제는 잊을만하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미지는 더더욱 실추되었고, 병영 내 개인실과 수세식 변기를 도입하는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해상자위대는 함정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위성통신 시스템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률은 여전히 역대 최저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9일 일본 방위성은 2023년도 자위대 모집 정원 대비 채용자 비율이 50.8%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위대 전체 정원은 24만 7천 명인데 2만여 명가량이 부족한 상태로 장교 부사관보다 MZ세대 일반 사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73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 연간 20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의 신병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질 게 뻔합니다. 일본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자위대는 인력 부족이 외부 이적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60조 원을 들여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확보하려는 캐나다 정부 사업에서 K방산과 경쟁하는 일본이 이렇게 비자금 파문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뛰어든 일본 조선업체 중 한 곳인 가와사키중공업이 자위대에 비자금을 뿌려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잠수함 원가 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실정입니다. 검은돈 조성을 위한 원가 부풀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의 비자금은 정기적으로 잠수함 승조원들의 접대용으로 쓰였는데 잠수함을 다루는 인원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K방산과 경쟁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치명타가 될 전망인데요. 캐나다의 경우 부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일본의 입찰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국방차관은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호주는 약 10조 원 규모의 호위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방산업체 2곳과 일본, 독일, 스페인 등 5곳이 이 사업 수주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우리 방산업계가 오커스 동맹에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12월 약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 반장갑차의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호주 방산 수출에 포문을 열었고 지난해 말에는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약 3조 2천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한국은 호주의 호위함 건조 사업에도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올해 방위산업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했는데요. 잇따라 터지고 있는 방산수주 뉴스를 볼 때 200억 달러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